1800년대 후반 조선을 4번이나 방문했던 영국인 비숍 부인은 조선 사람들은 잘생기고 예쁘며 체격이 좋다. 게다가 손이 희고 작고 섬세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저서 조선과 그 이웃들에서 성인 남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예로 들며 평균 키를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키가 큰 사람은 1m 80cm, 평균은 1m 63cm였다고 합니다. 예상보다 큰 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는데요. 최근 AI 기술을 발달로 조선 후기부터 일제강점기에 찍은 사진의 화질을 복원하는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진들을 보면 비숍 부인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실감할 수 있답니다. 오늘은 역사 속의 사진들을 살펴보며 100년 전 외국인들이 한국인에게 감탄한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897년 조선 계양장에 거주했던 외국인 수는 무려 13,000명이나 됐습니다. 그중 일본인이 10,000명, 중국인이 2,500명, 영국인은 70명, 독일인과 미국인은 20명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의외로 많은 외국인이 조선에 머물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선교사거나 외교관이었지만 호기심 강한 모험가이기도 했고 기자나 바다를 항해하던 선원이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 조선을 방문한 서양인들은 수많은 사진 기록물을 남겼는데요. 고국으로 돌아간 그들은 자신이 경험한 고요한 아침의 나라 책을 써서 큰 인기를 얻었답니다. 100년 전 푸른 눈의 외국인들이 경험한 조선인들의 특성 중 눈길을 끄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외모 칭찬이죠. 당시 외국인들이 찍은 사진을 보면 그 이유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깔끔하게 차려입은 하얀 한복에 검은색 갓, 위풍당당한 풍채가 지금 봐도 남달라 보이는데요. 양반뿐만 아니라 서민도 마찬가지였답니다. 마크 트롤로프는 자신의 책 더 철치 인 코리아에서 조선인들은 일본인보다 머리 하나만큼 더 크다, 무척 건강하고 잘생겼으며 천주교인들은 신앙을 위해 순교하는 충실함을 갖고 있다, 조국을 위해 일제에 항거하는 용기 있는 백성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일본, 한국을 비교한 대목도 보입니다. 운동 경기에서 조선인들은 일본인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다. 중국과는 비슷한 수준인데 국민성과 신체적 특성 및 우월성을 비교해보면 조선이 단연 우위이다 라고요. 탐험가였던 세비지 랜도어와 천문학자였던 미국인 퍼시벌 로웰, 구한말에 영국 특파원이었던 맥킨지 기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세비지 랜도어는 조선의 여성들은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에서 가장 아름답고 세련된 여자들이라고 말했는데요. 일본 여성들처럼 기교적인 차림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우며 수수하고 자연스러운 미가 돋보인다고 설명합니다. 만일 당신이 조선의 왕족을 예로 든다면 왕과 왕비, 그리고 모든 왕족, 특히 왕비 가문인 민씨 집안은 코카서스족과 같은 백인이며 그들의 눈은 전혀 치켜 올라가지 않았고 우리의 눈매와 같이 아주 직선으로 되어 있음을 알 것이다. 고관대작의 가문 중의 일부도 역시 유럽인으로 여겨질 정도이다. 일단 아름답게 생긴 한 처녀를 택하기로 하자 슬픈 듯한 모습의 작은 달걀형의 얼굴을 가진 그를 보라. 그는 아치형의 눈썹과 긴 속눈썹 때문에 타원형의 새까만 눈이 부드러워 보인다. 약간 덜 평평한 것이 낫겠지만 그는 고든 코와 달콤한 작은 입을 가지고 있으며 눈처럼 하얀 예쁜 아랫니를 드러내고 있다. 유럽 여인의 아름다움은 한국 여인의 아름다움에 비견할 바가 못 된다. 왜냐하면 그는 그렇게 키가 크지도 않고 체형이 빼어나지도 않지만 내 생각에는 극동민족의 여성들 가운데에서 보기 드문 세련된 미모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매우 흔히 들어온 일본 여성은 더 예술적으로 차려입지만 조선의 비너스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밝은 살빛과 위의 열거한 특성들을 모두 고려해볼 때 조선의 여성은 나에게 유럽 여성의 아름다움의 표준에 가장 가깝게 근접해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요. 랜도어는 아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거의 모든 인종의 표본이 이 조그만 반도에 정착한 것처럼 보인다고까지 말하며 한국인은 잘생겼다고 못 박아 말하는데요. 독일 상인이었던 오페르트도 실제로 그 나라를 여행하는 동안에 인상이 고매하고 차분하게 보이는 사람들은 꽤 많이 보았는데 만일 그들이 유럽풍의 전통 복장을 하고 있었다면 그들을 유럽인으로 착각했을지 모른다. 잘생기고 준수한 용모와 장밋빛의 피부를 가진 많은 어린이들은 유럽의 어린이들과 구별하기가 대단히 어려웠다. 그러나 조선의 방방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빈번하게 접한 후에야 나는 조선 사람들을 유럽인의 후예로 여겼던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라고 말했죠.
한동안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됐던 조선시대의 기생들이나 이후 왕자의 사진을 보면 이들의 감탄이 이해가 됩니다. 물론 미의 기준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당시 유럽인의 기준에서 평가한 것이기에 무조건 옳다고 할 순 없겠지만 괜히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게다가 세비지 랜드워는 조선시대의 복식, 즉 한복이 처음에는 무척 이상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니 그 독특한 아름다움을 깨달았다며 찬사를 보냈답니다. 랜드워야말로 최초의 한류 팬이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또한 그는 조선을 방문한 이들 가운데 미의식이 뛰어난 화가이기도 했습니다. 조선 사람들의 풍속과 관습을 관찰하기 위해 사람들과 많이 어울렸던 랜드워의 책에는 거리에 앉아 사람들을 그릴 때 조선인들이 보인 반응을 묘사한 대목도 있는데요. 무척 흥미롭습니다. 몇 달 동안 내가 날마다 거리에서 스케치하고 있는 것을 보고서 사람들은 나를 잘 알게 되었다. 그들 자신은 예술적이지 않더라도 그들은 예술을 매우 좋아한다. 나는 그들 가운데에서 많은 친구를 사귀었으며 인기를 누릴 때도 있었다. 나는 어느 날 평소대로 서울의 동대문 밖에서 많은 조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스케치를 하고 있었다. 그림이 점점 실물에 가까워지자 구경꾼들은 경탄에 감추지 못하고 나의 분놀림 하나하나에 주목하며 황홀경에 빠져들었다. 조선 사람들은 드로잉과 묘화를 이해하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 나는 구경꾼들이 보여준 관심에 대단히 만족했다. 왜냐면 나는 나의 작품을 보고서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들을 전에는 결코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었다. 교과서에서 봤던 조선 사람들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 들지 않나요? 서양인들을 무서워하고 피했다고 말하는 기록들과 다르게 랜드워가 묘사한 조선 사람들은 호기심이 많고 호감을 표현할 줄 알며 예술을 이해하는 속도가 빠른 영민한 민족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에서 생활하다 우연히 조선에 온 후 그 매력에 푹 빠져버린 외국인도 있습니다. 영국 화가 엘리자베스 키스입니다. 그녀는 당시 유럽 예술계에서 인기이던 동양적 색채와 일본 판화를 배우기 위해 일본에서 5년이나 거주하다 우연히 조선을 방문하게 됩니다. 키스가 한국에 온 것은 1919년 3월 28일, 독립 만세운동이 일어난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죠.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독립을 위해 맞서 싸우는 모습을 본 키스는 깊이 감동했다며 훗날 가정 내에서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하대를 당하지만 3.1 만세운동 때는 여자들도 남자 못지않게 잘 싸웠다. 한국의 여자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들이 얼마나 강인한가를 보여주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왕실의 공주, 고관 대작들, 학자, 양반대 규수를 비롯해 농사꾼과 어린아이 등 다양한 계층과 연령대의 사람들을 그림으로 그렸는데요. 그림 속 주인공들은 하나같이 멋쟁이들입니다. 100년 전 수많은 외국인들이 조선 사람들에게 놀라고 매료된 이유를 이제서야 알 것 같습니다. 한국인의 교육열은 유별난 데가 있습니다. 그 덕분에 전 세계에서 한국인들이 분야를 막론하고 맹활약을 하고 있죠. 언제부터인가 해외에서 한국인이라고 밝힐 때마다 저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갈 정도인데요. 뉴욕대를 졸업한 미국인 친구가 제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인들은 말 한마디만 나눠봐도 구분할 수 있다고요. 개인마다 경험의 폭이 다를 테고 교포인 경우도 있으니 꼭 맞는 말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 친구의 구분법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일단 한국인들은 뭔가 먹을 때 한국인인 게 가장 많이 티가 난다고 합니다. 일본인들은 서양인처럼 뭔가를 혼자 먹는 것에 익숙하며 바로 옆에 누군가 앉아있더라도 자신이 먹고 있는 과자나 음식을 권하지 않지만 한국인들은 손에 들고 있는 음식을 서슴없이 권할 뿐더러 나눠 먹는 것에 익숙하다는 거죠. 상대가 거절할 경우 이거 맛있는데 하며 못내 아쉬워하는 것도 정있는 한국인이고요. 또한 강의실에서는 그다지 튀지 않는 편이지만 교수님의 질문에 가장 영민하고 충실한 답변을 하는 것도 한국인이라고 하는데요. 제 친구가 졸업할 때 학점 4.0 만점으로 뉴욕대 인문대학의 수석을 차지해 졸업생 대표로 연설을 한 것도 다름 아닌 한국인이었다고 합니다. 뉴욕대만이 아닙니다. 옥스퍼드, 하버드 등 세계 유수의 명문대 졸업식에서 졸업생 대표로 연단에 선 한국인은 수없이 많습니다. 비교적 짧은 이민 역사와 폐허가 된 땅에서 급속도로 경제 발전을 이룬 한국의 과거를 떠올려 보면
놀라울 정도로요. 그러나 전쟁 후 백골던 시절에도 배워야 산다라며 자식 교육에 열성이던 한국의 부모님들을 생각하면 현 상황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부모님이 이민 서류 사기를 당해 불법 체류 신분으로 청소년기를 보냈지만 하버드대와 스탠퍼드 의대에 동시에 합격했으며 하버드 졸업생 대표였던 박진규 씨의 삶은 한국인의 성실함, 현명함, 겸손함과 같은 미덕을 여지없이 보여줍니다. 그 누구도 혼자서는 이 자리에 오지 못했을 것이라며 졸업생들을 향해 우리의 재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한 그의 졸업 연설은 많은 이들에게 본보기가 되었죠. 이처럼 세계적인 명문 대학에서도 최고라고 평가받는 한국인의 교육열은 남다른 데가 있는데요. 최근 일본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칼럼 내용이 있습니다. 저학력 국가 일본의 대학 진학률은 한국의 3분의 2, 왜 이렇게 낮을까인데요. 2020년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95%, 미국은 88%인 반면에 일본은 54%에 불과하다는 점을 꼬집은 칼럼이었죠. 대학 진학률이 높은 것이 무조건 좋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분야에 따라 대학에 갈 필요조차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교육 수준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습니다. 전 세계 만 13세 학생을 대상으로 수학, 과학, 학업 성취도를 비교 분석하는 팀스 결과를 봐도 그렇습니다. 싱가포르에 이어 전 세계 2위인 한국은 벌써 10년 넘게 상위권을 유지 중이거든요. 예전에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미국 하버드 대학생 2명을 초청해 강남 대치동의 학원가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고3 학생들과 수학 문제를 푸는 대결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버드대 4학년인 두 사람은 처음에는 무척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입니다. 이곳의 수학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라며 의기양양하게 교실로 들어가죠. 그런데 칠판에 쓱쓱 문제를 적는 한국 고등학생을 보는 이들의 표정이 미묘해집니다. 심지어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기 전 열띤 토론도 하고요. 이에 비해 한국 학생들은 여유로운 얼굴이죠. 칠판 앞에 서봤지만 두 사람이 힘을 합해도 문제를 푸는 건 쉽지 않습니다. 썼다 지우기를 반복하며 헛웃음만 흘리는 하버드 대학생들. 한참 후에야 문제를 풀며 환호성을 지르는 두 사람 너머로 씩 웃는 고등학생들이 보입니다. 하버드 대학생 다음으로 칠판에 선 한국 남학생은 그야말로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풀어나가는데요. 문제를 푸는 속도와 방식을 지켜보던 하버드 대학생들은 기절할 듯 놀라고 맙니다. 고등학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수준이 높았기 때문인데요. 쉬운 문제에 속했다고 말하는 학생들의 말에 그들은 또 한 번 경악하고 말았죠. 물론 입시를 위해 매일 이런 문제를 푸는 대치동의 학생들과 하버드 대학생을 단편적으로 비교하기엔 무리일지도 모릅니다. 한국 학생들이 이런 부분에는 최적화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러나 기초 학력에 있어서만큼은 한국 학생들이 수준이 높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한국과 달리 일본은 대학과 같은 고등교육기관 진학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학부열마저 처참한 상태입니다.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의 청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기본적인 생활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고등학교 졸업마저 간신히 했다는 청년들마저 있습니다. 한국도 취업난이 심각하긴 하지만 한국과 다른 점이라면 일본 청년들은 스스로 취업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니트족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1990년대부터 일본에서 문제가 됐으니 일본 사회가 무려 30여 년간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난항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해당 칼럼을 쓴 히토스바시 대학 노구치 유키오 명예교수는 일본 젊은이들이 대학 진학을 포기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첫째, 지나치게 비싼 학비 때문이라고 합니다. 문부 과학성 자료에 따르면 대학 4년 동안 국립대 학비는 243만엔, 사립대 인문계는 약 400만엔, 자연계는 약 542만엔, 의치계는 2,400만엔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학비를 다 갚고 나면 실질적 소득을 얻기까지 일본 기업의 연봉 자체가 낮기 때문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또한 대학을 졸업해도 보상이 적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대학원을 졸업한 후 받는 초봉은 306만엔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미국과 비교하면 5분의 1 이하, 한국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나죠. 전문성이 없는 고등학교 졸업생은 대부분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을 전전한다고 하는데요. 이들의 경우 운 좋게 도쿄에서 기업의 사무직으로 일하더라도 월급은 실수령의 20만엔 이하라고 합니다. 노구치 교수는 이런 현상에는 일본인들의 성향도 한몫한다고 해석합니다. 뭐든 새로운 걸 시도해보기 좋아하고 개척 정신이 뛰어난 한국인과 달리 폐쇄적이며 소극적인 일본인들은 현실에 안주하는 경향이 강하니까요. 잃어버린 30년이라 불리는 장기 불황 내내 좌절감을 맛본 일본인들의 태도가 자녀 교육에도 반영돼 있다는 것인데요. 이 같은 일본의 저학력 현상은 단순히 일시적인 사회 현상으로 치부하기도 어렵습니다. 국력 및 국가의 미래와 직결되는 것이 바로 인재 육성이며 고급 인력 확보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이나 LG, 현대와 같은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이토록 짧은 시간 내에 세계 정상에 우뚝 섰는지 생각해보면 쉽게 답이 나오죠? 한국 기업이 가진 뛰어난 기술력은 바로 사람에서 나온 것이니까요. 그러나 일본인들은 아직도 현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벌써 10년 넘게 일본 기업들이 줄파산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맥을 못 출 정도로 뒤처지고 있는데도 말이죠. 그러나 일본의 대학 진학률이 한국의 3분의 2에 불과하다라는 말이 기분 나빴는지 댓글을 살펴보면 온통 열등감으로 가득한 일본인들 뿐인데요. 한국과 일본의 수준을 비교하다니 말도 안 된다는 무지성 댓글이 많은 가운데 몇몇 일본인은 따끔하게 현실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한국인의 고속 성장을 한 이유와 국제사회에서 일본보다 앞서 나간 배경에는 학구열과 교육열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고요. 이처럼 놀라운 한국인의 교육열은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닙니다. 1866년 병인양요 때 강화도를 점령한 프랑스군은 강화도 외교장각에서 6,000권의 책이 있고 하물며 농촌의 평민들조차 자식 교육에 열성이라는 점을 알고 나서 상부에 이런 보고서를 올렸다고 합니다. 조선은 농촌에도 집집마다 책이 없는 집이 없다. 또한 글을 모르는 사람을 멸시할 정도로 배움을 중요시한다. 프랑스의 현실을 생각하면 자존심이 상할 정도다라고요. 앞으로 대한민국의 인재들이 그려갈 미래는 어떨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